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2,500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작년 글로벌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 시장 올해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양지수는 올라갑니다. 코스피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주 만에 2,500선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2,51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33%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2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도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7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40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1,53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2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49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오늘 반도체 투톱은 희비가 갈립니다. 삼성전자가 1%대 오름세 유지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20만 닉스 기록했다가 지금은 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에 이루어질 텐데 이 이후에 SK하이닉스 주가 추이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 2차전지 대표주 LG에너지솔루션 좋습니다. 2%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6만 9,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 상승하면서 현재 10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00만 1,000원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대 속에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0.47%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1.36% 상승합니다. 거래가 18만 6,200원이고요. 기아는 0.3% 약세, KB금융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0.48% 강세로 현재 거래가 20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2.85% 강세로 현재 거래가 32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17% 소폭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7,300원에 거래됩니다. HLB는 보합이고 에코프로는 오늘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0.47% 내림세입니다. 6만 3,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쉬어가나 싶었는데 CES 개막을 앞두고 오늘은 다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86%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24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국내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HJ중공업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 급등하면서 거래가 6,970원이고요. 하나오션 52주 신고가 돌파해냈습니다. 9.19%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4만 1,600원. 그 밖에 HD 현대중공업이 2%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9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67%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23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어제 시간을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개막 기대감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HB테크놀로지가 20%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545원이고요. YC캠도 12.93% 올라갑니다. 거래가 16,330원. 필옵틱스는 6.7% 오름세로 2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일단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일단 1,46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450원 선에서 1,460원 선 초반대에서 좀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환율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시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CES 관련 종목들 장중에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염정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어서 연말이래요. 연초 코스피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어제도 상당한 강세였는데 오늘도 기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1월 2일부터 지금 4거래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1월 2일 첫날부터 사실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초부터 로봇주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네. 낙폭과대 섹터에서 큰 폭의 만회를 좀 보여주고요. 최근에는 중대형주 쪽으로도 흐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 효과는 우리 시장에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작년 8월 이후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긴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시장에 박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보여지는 것. 특히나 어제 보여줬었던 전기전자 섹터라든지 네. 대형주 중심으로의 수급 유입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연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돌아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규모 면에선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방향성 자체가 지금 돌아섰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선물을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작년까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었죠. 저평가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PBR 기준으로 코스피는 0.8배 정도에서 0.7에서 8배 정도까지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갭을 좀 메우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동반해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 CES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훈풍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했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 CS 효과가 분명히 있어 네, 맞습니다. 보이기는 해요. 또 이벤트들도 CS 행사 기간에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CES에 대한 효과는 이미 연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지난주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번 주 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특히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전반에 반등세가 나오면서 CES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는 또 양자 암호라든지 관련해서 모빌리티 관련된 섹터까지도 동반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S가 이제 개막을 했고 네. 뭐 많은 기업인들이 참가를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엔비디아 최고 네. 경영자 젠슨 네. 황이잖아요. 기조연설에 8년 만에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벤트겠죠. 지금 네. 기조연설을 지금 1시간 한 20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CES의 전반적인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키워드가 중심이 되느냐. 기존의 AI 반도체, HBM 쪽에서 국한되지 않고 로봇이라든지 양자암호 그리고 거기에다 모빌리티 쪽까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혹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의 섹터들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도 여전한 콜라보를 과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특히 네. 하이닉스가 이번 CES에서 네, HBM3E HBM 새로운 칩 맞습니다.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하죠. 네, HBM3E 16단을 이미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에 뭐 젠슨왕의 기조연설에서 SK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거론할지에 대한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회동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어제자에서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의 최근에
기간의 빠른 회복세는 역시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에서는 레거시 쪽보다는 HBM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짚어보죠. 어제 상당한 강세였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면서 56,000원대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다 맞습니다. 낮췄단 말이죠. 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도 공교롭게 CS 기간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큰 기대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연초의 계획 그리고 HBM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그 전거래일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담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거래량과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건 작년 상반기 때 그 맞습니다. 모습이 작년 재현된다라는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고작 3거래일 연속 물론 저희가 자꾸 순매수. 3거래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준 날이 작년 8월 이후에 없었어요. 아,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작년 8월에 급락장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 3거래일을 가지를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의 3거래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삼성전자, 특히나 전기전자 쪽으로의 수급의 유입을 조금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연속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네.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떨어지는 적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이긴 하는 속설도 했었죠. 있긴 있어요. 네, 반대로 움직였었던 케이스가 최근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워낙에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컨선에 부합하는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방은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시장에서 확신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아마 독감 걸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독감을 비롯해서 호흡기 네. 질환이 또 다시 네. 확산세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진단키트 관련 네.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좀 오르고 네.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물론 테마주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계절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네.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큰 틀에서의 어떻게 보면 체크 포인트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독감 환자들이 국내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뭐 중국에서는 또다시 호흡기 관련된 전염병이 또 퍼져나가고 있다, 확산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뜨거운 섹터 뭐냐라고 짚어본다면 단연 조선주. 일단 조선주 이야기부터. 네. 트럼프가 다시 조선주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귀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다시 꺼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라디오 쇼를 통해서 해군의 재건 의향을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할 수 있을 만한 여건과 기술력에서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선인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줬죠. 그에 대한 부분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오늘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과
환경 자체가 열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중국의 조선업과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또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해군 함정에 대한 건조도 중요하지만 당장 해군 쪽에서 MRO 사업과 관련된 기업은 HT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의 상승세가 조금 더 크죠.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화시스템과 지분을 나누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 사실은 거의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환경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재건의 의지를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한화오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화오션은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 김승현 회장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방산주도 좀 짚어보죠. 네. 방산주도 오늘 흐름이 좋아요. 방산주를 같이 트럼프 랠리의 네. 하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트럼프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방산주가 지난 한 해, 최근 한 1, 2년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글로벌 방산에 대한, 그리고 각국의 방위비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각국의 중동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어요. 큰 네. 폭으로 밀렸습니다.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방산주들이 밀렸을 때는 다시 재매수 기회다라고 계속적으로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실은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부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로 다시 한번, 사실 작년 연말에는 실망감으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량한 섹터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도 어제도 그랬고 강세예요. 네. 화장품주가 왜 올랐을까? 이게 환율 효과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네. 중국 영향인 건지. 화장품 쪽은 정확하게 수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작년 한 해 동안의 화장품의 수출 규모는요, 한화로 15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무역 수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작년 2024년은 23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역시도 작년 한 해의 성장성, 20%대 성장성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화장품 섹터의 추가적인 그 주가의 상승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지금 중국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최근에는 미국 그리고 동남아, 중동 지역 쪽에 대한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환율 효과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보다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외적인 변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부터는 화장품 섹터에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작년 한 해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갔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글로벌,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각 그 동남아 중심으로의 확장성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종목들이 잘 갔었던 종목이 무조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싼 주식은 아닙니다.
무조건 빠진 게 괜히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화장품주에 대한 선별적인 종목 선별은 올해 한 해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율 이야기를 해보죠.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어요. 네. 장중에도 107포인트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맞습니다. 네, 예. 우려했던 것보단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뭐 본인은 지금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경하게 관세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까지는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은 1450원대까지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근래 상황입니다. 들어선 그래도 네. 네, 물론 뭐 떨어졌네. 이제 연초 들어서 이제 1,370원대까지 움직이면서 시장에선 1,5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소 이제 상단과 하단이 다소 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렵지만 지금의 말씀드린 상하단의 박스권 내에서의 단순한 움직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새로 우리 국내 증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자금은 조금 싸게 한국 주식을 그렇죠. 살 수 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기존에 담고 있던 외국인들은 환손실이라는 부분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덜어내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떠날 줄어든. 자금들이 이미 떠났다. 네, 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좀 안정세를 좀 찾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 유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초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M증권 염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계층 간 이동도 20%로 채 안 되면서 사실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졌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계급을 나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수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봤던 것이 인기 비결이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죠. 현실은 과연 그런지 모두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소득 상위 10%, 하위 10% 가구 간의 소득 격차. 처음으로 연간 2억 원을 넘었다. 2억 원이라는 소득 격차가 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데 이게 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식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 좀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송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이렇게 소득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엔 IMF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와 그다음에 2009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 그다음에 또 2020년 코로나 시국일 때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올해도 지금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해 경제도 그렇게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안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 지표도 지금보다 더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다수의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 원 격차라는 게 사실 소득이잖아요. 소득 격차 2억 원이라는 게 좁히기가 단기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척 벌어져 있고요. 2억 원 하면 듣는 분이 이제 이게 뭔 소린가라고 좀 감이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지난해 연소득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해 보면은 최상위 10%가 2억 1,050만 원. 2억 1,050만 원에 비해서 최하위 10% 되는 사람들이 이 1,019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하층이 뭐 예를 들면 1, 2억 벗고 또 상위층이 뭐 그 4억 벌어서 벌어지는 그런 차이가라고 볼 수도 있는, 하여튼 그런 상대적인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면은 하위층에 그 1,000만 원 갖고 사실 1년을 어떻게 생활이 되겠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크게 생각이 좀 요구될 만큼 그 수치도 우리가 좀 따져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차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층에 지금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고물가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남짓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만큼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죠. 특히 이제 IMF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IMF 때 그때 경제의 허리가 절단났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배 지수가 아주 나빠졌죠. 그거는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이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 뒤로 최근에 보면은 그 저소득층도 어려운데 전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정부 발표하는 분배 지표는 약간 개선되는 면도 있어요. 이제 올해는 또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저소득층도 어렵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고소득층 대기업들의 임금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고통은 더 심화되는, 특히 이제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게 강론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분위하고 10분위 격차를 보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한 70배 차이 납니다. 전체 소득이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근로소득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근로소득만 보면 70배. 그렇죠. 70배요? 70배. 그다음에 사업소득 보면 그것도 한 7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복지로 해서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분위 같은 경우도 한 대략 한 550만 원 1년에요. 그다음에 10분위도 한 550만 원. 10분위가 높은 거는 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1분위도 뭐 550이 될 리가 없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자 복지가 들어오면서 그랬고 그다음에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이라고 그러면은 그 용돈 받는 거, 가족이나 친지 용돈 받는 건데 그게 1년에 1분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5만 원. 5분위 같은 경우 10분위 같은 경우 1년에 25만 원. 거기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한 가죠. 근데 저소득층이 그 용돈도 다 저소득층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그 공적 이전 소득에서 550만 원, 1분위도 550만 원, 10분위도 550만 원. 그래서 이 550만 원을 대폭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그래야 소득이 좀 개선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올해 손 교수님 양극화가 그러면 더 심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사태의 발단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계엄 사태로부터 발전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지금 아무래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인데 지금 뭔가 지금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 지도층의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가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아무래도 지금 또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으면서 본인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경제만 포커싱해서 집중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한 해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그리고 이것으로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소득 분배가 더 개선되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송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최근 시국이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 문제 또 민생 문제가 심각한 것을 더욱더 심각하게 몰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 격차가 줄려면 불평등이 좀 완화되려 한다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가 좀 성장이 잘 되고 또 성장의 부가 좀 환류가 잘 돼서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시장 경제의 어떤 해법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이 또 다 불평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으로 분배, 아까 이제 복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특히 하층에 뭐 일자리 아니면 일자리로 충분치 않다 한다면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 정책으로 분배를 좀 널리 확산시키면서 또 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그런 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차에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뭐 기업 뭐 이제 법인 감세라든가 여러 가지 증세보다는 좀 그 세원을 줄이고 또 나누는 것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말하는 좀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경기가 지금 시국 이전서부터 워낙에 좀 전체 펀더멘탈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의 지표가 있는 가운데 그것이 또 이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기회를 줄여나가는 상황이 이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공공과 민간 차원의 우리가 이 불평등을 더 좀 확대를 시키는 그런 식의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시국에 그런 것을 꽉 틀어막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는 네. 말씀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양극화의 해법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또 토론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양극화의 원인들을 좀 따져보려고 해요. 뭐가 있을까? 아까 소득 격차,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 소득에 대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네. 70배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늘 얘기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여기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가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시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임금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진 건 90년대 이후인데요. 90년대 이후에 중국
인도, 특히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네. 이런 국가들의 산업이 대부분 다 범용이란 말이죠. 고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저위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노동력 산업. 기반의 네, 노동력 네. 기반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경쟁이 됐었고, 그다음에 가격 격차에서도 또 그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70년대 이후에 더 2차적으로 이제 좀 타기 어려워졌죠. 굉장히 많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이중폭탄을 맞은 거죠. 산업화 시대에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동남아나 이런 그 신생 그 개발도상국들,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뭐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중심의 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혁신을 그것이 주도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혁신 없이는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기업은 어차피 뭐 지금까지 쭉 혁신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왔고, 중소기업은 이제 혁신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뭐 투자 여력이 없고 그랬단 말이죠. 이때 이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R&D 측면이 정부가 도와줄 때는, 지금 우리나라 R&D는 조금 뭐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기초 쪽과 응용 쪽이 있는데, 네. 기초와 그 응용 쪽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R&D 그런 그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R&D 개혁,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R&D 개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HRD죠. HRD는 지금 싱가포르의 발전 과정을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계약하고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산업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대학이 연결시키는 그런 성장, 그런 것 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HRD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3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이동하고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인적, 인력, 고급 인력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불행하게도 대학들이 또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발전하려면 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분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또 생각해 볼 문제고, 같은 맥락에서 대학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 개혁, 이런 것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게 지난한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고 임금 격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뾰족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조세제도 이런 것도 조세 특례법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정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힘들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도 우리 뭐 사회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이제 임금 격차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뭐 보조금이라든지 네. 세금 같은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노동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기업으로 쏠리게 되고, 근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성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정체 국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미세 조정하는 정책을 펼 필요는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아무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특례 제한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많은 세제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해보고 또 효과적인 내용들은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우 교수. 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우리가 이제 격차, 이중구조라 했을 때는 크게 3개의 분절선이 있다래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소위 기업 규모, 네.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냐. 네. 두 번째는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하나 빠진 것이 이제 성별, 남녀 간의 이제 네. 격차를 두고 3가지에 겹쳐져서 그만큼 대기업 남성, 정규직은 굉장히 이제 고임금층인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소득이 낮은 노동시장의 그런 이제 분담 구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국제적으로 지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난히 그 격차가 심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사회자께서 이게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란 얘기죠. 다른 나라는 그러면 그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뭔가 남녀 간의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뭔가 이제 그 관행이나 아니면 그런 하나의 원리가 계속 작동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를테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하면 고용이 불안한 대신에 급여를 상당히 맞춰주거나 아니면 호주 같은 데 더 이제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하니까 더 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라든가 하나의 관행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도 더욱더 낮추는 그런 식의 뭔가 좀 이 격차를 늘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좀 그릇된 관행이 우리가 좀 매우 심하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부도 그리고 이제 입법적으로도 좀 개선하고 노사가 같이 관행적으로 좀 고쳐나갈 과제로 알아야지 그거는 이제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지금 불평등을 뭐냐 그냥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심해질수록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로 귀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헌 교수님이 제 질문에 좀 불편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좀 의견이 계세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이제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채용할 때마다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격차가 해소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두텁고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현실은 또 근데 고용시장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하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 한국 구직자들이 좋은 기업, 대기업, 전문직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실제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근데 그 빈자리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그나마 채워가고 있단 말이죠. 올해도 아마 쿼터를 더 늘린다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고용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다 맞물리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물리는 문제겠죠. 그 지금 말씀드린 특히 기업 규모로 대기업, 중소기업 했을 때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급여라든가 복지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학 나온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내내 그런 직장에 갈 수가 없다라는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1차 부분에 대기업으로 가서 그런 이제 그 바늘구멍 낙타 경쟁하듯이 그런 경쟁에 시달리고 거기에 통과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구직 단념이라든가 해서 취업 재수 삼수 등등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아예 일이 포기해버리는. 되는 한편으로 나타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네. 그래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아까도 중요한 이제 중소기업에서 뭔가 R&D라든가 뭔가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그 청년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기업들이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겉도는 그런 현실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득 양극화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대학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구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도 좀 더 잘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보장이 되고 이런 곳에 먼저 취업을 하고 싶은 게 뭐 사실 인지상 정상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이런 대우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실제로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노력을 하고 대학생들도 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처음 입사를 했더라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청년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노동시장에 일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전생에 걸친 그 소득은 증가하거든요. 네. 노동시장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유리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첫 직장이 어디냐가 자신의 생애 전체의 노동시장의 생애 경로를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1년, 2년 재수를 삼수를 하더라도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겠다라는 청년들의 그 사고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홍 소장님도 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라는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금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방향 이런 건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이거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 할 때 공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그러면 평가 기준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자신들의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바꾸면 공공기관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격차를 해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격차를 그 점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개혁부터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방식.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부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또 청년층들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부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연공서열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재직 연수에 따라 연공서열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있죠. 예. 그래서 이 청년층들의 소외감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 이 연공서열제라는 거는 이제 그 큰 가족들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연공서열제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가족 규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공서열제가 그 격차가 심하다는 게 정당을 갖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그러다면 청년층들이 조금 소득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가는 그 청년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얘기가 더 되겠습니다만 보편적 복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현실화 시키려면 지금 그 기초연금 같은 것을 이렇게 연령별로 확대하는 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이면 60세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아까 연공서열제이기 때문에 청년층도 힘들어요. 그러면 20대에 기초연금이 좀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를 한국형 기본소득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너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청년층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임금도 좀 청년층 임금을 높이고 또 청년층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득 상위, 하위 계층 간의 격차를 따져보고 있는데 자산 격차를 이번에 좀 알아보려고요.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더라고요. 이병헌 교수님. 예. 자산 격차가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대요. 이건 사실 딱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이게 될 텐데요. 지난 정부죠. 그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급등함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아예 집을 자기 생애에 마련할 그런 꿈도 못 꾸게 됐다라고 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가진 그런 세대나 가진 층은 이미 이제 자산층이 되는 거고요.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자산층이 되면서 그렇죠. 그 자산 간의 격차 해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다중격차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소득, 자산, 또 뒤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건강 등등이 아주 그 다측면으로 우리가 그 불평등 격차가 이와 같이 겹쳐져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질적인 불평등의 단면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집도 냉정하게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게 특히 이제 뭐 작년까지 그랬지만 그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강남 이런데 아주 정말 비싼 고가의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면 아마 그 평가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자산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양극화를 만드는 원인이다라고도 보시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한 얘기죠. 결국은 지금 시국이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혹시나 또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이제 종부세를 강화하는 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어찌 보면 이것도 사회적 실험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봤어요.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양극화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은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 재산으로부터 내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사용료라고 정부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면 집값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그 주거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내는 것은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주택을 몇 채 소유했냐에 따라서 그 세율 구조, 그 세제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부세 구조화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다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좀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정치권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보유세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그러면 이런 자산 격차,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송 교수님 자연스럽게 보유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 보유세에 대해서 조세 제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오르는 원인을 추적해 보면 과거에 한 15년 전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좀 놀랄만한 통계인데 당시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전세건 자가건 거주자 비율은 대략 한 40% 정도 됐어요. 네. 전국 평균이 50%였어요. 그러면은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공급을 확대하면 대단지를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은 다 압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쪽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워진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면 금융 부분과 조세 부분인데 과거에도 금융 부분이 제일 효율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좀 소홀히 하고 조세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심하면서 이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종합적으로 그 정책을 할 수 없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같은 경우도 아까 나홀로 아파트처럼 투기를 유발하지 않는 공급 대안을 찾아가면서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선진국에도 심하다 말다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투기가 심하거나 양극화가 심하면 금융 규제를 선진국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세 부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지금보다 더 완화하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들을 이제 좀 악의 축으로 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일정에게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이익을 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걸 줄여버리거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는 악이고 일주택자는 좋다 이런 독선이 좀 지배를 하면서 그 일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게 나홀로 한 채가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더욱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오히려 좋은 지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주택, 고가주택 거기에 대해서 좀 과거 정책으로 좀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 지금은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만 이렇게 잡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대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이배영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낮췄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말이죠. 제가 뭐 그런 세제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리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 교수님께서 지난 이제 민주당 정부의 실패가 아무튼 되풀이됐던 것이 결국 이제 정권 교체의 큰 빌미가 됐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현 정부는 또 그렇지 않은 정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튼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히 네. 뭐 보유세를 어떤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더 드린다면은 네. 아까 똘똘한 한 채란 얘기. 네. 그 얘기는
전국 집값에 비해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강북이 아닌 강남 이런 이제 불평등, 불균등 구조를 해소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집이 남아 넘치는데도 집값 문제는 사실 없는 거고 네. 오히려 그 아까 똘똘하게 그 몰려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과밀 수요가 형성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 이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큰 틀의 논의도 함께 풀어야지 세금 문제 가지고 이것이 다 해결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내놓은 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계층의 이동성을 측정한 통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 예감은 하실 것 같은데 소득 계층의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송 교수님 경제적으로 보면 좀 건강한 경제다, 활동성이 있는 경제다라고 하면 이런 계층 간의 이동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멈춰 있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가 뭔가 좀 활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거나 고착화돼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사회적 이동성이라고 하면 사실 넓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 그러니까 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성을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봅니다. 사실 매년 소득이 이동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어서 소득이 크게 변하기는 어려운데 좀 장기 시기별로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10년 정도 텀을 두고 그러면 소득 하위 그러니까 5분위에 속했던 그런 계층이 네.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분위기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매년 어느 정도 경제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활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이제 맞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경제를 활력도를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겠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소득 계층에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고 마찬가지로 지금 5분위 그러니까 그 1분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예. 가장 고소득 분위에 있는 사람들도 5분이죠. 네, 5분이죠. 5분이죠. 네. 네, 이분들도 내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사실 경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성장하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는 1분위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 희망을 갖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잖아요. 근데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거고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제 화두가 되는데요.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가 좋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건 사회의 어떤 계층 상승이라든 계층 이동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환류, 낙수 같은 트리클 다운이라 해가지고 뭔가 부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의 사회 구조가 된다 한다면 예전처럼 네. 계층에서 욕난다. 그래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무튼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이 나름대로 또 똘똘해서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제 능력을 갖고 계층 상승을 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런 환류가 굉장히 경제가 잘 되든 못 되든 꽉 막힌 구조로 좀 되고 있다는 것을 따져봐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동을 한다면 본인 세대 내세 이동이 아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본인하고 자녀 세대 간의 이제 이동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이 얘기를 따지게 됐을 때 그 네. 전제의 경우와 후제의 경우 특히에 있어서는 수조 계급론이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산, 능력 등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쓴 게 되면서 그러면서 불평등 구조가 아예 딱딱하니 굳어져 가는 그런 것이 불평등의 또 다른 큰 고질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위 얘기해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난 계속 흙수저 물고 살아야 된다라는 왠지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그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비관적인데 이걸 보면 지금
1분위는 이제 그 저소득층이고요. 근데 2분위, 3분위, 4분위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2분위 전체 중에서 분위가 1분위로 추락한 하향한 그 비율을 보면 한 29%가 그 하향을 했고요. 네. 3분위는 아니요, 21%요. 죄송합니다. 21%. 그다음에 3분위가 27%를 하향을 했고 4분위가 24%가 하향을 했고 5분위는 14%밖에 하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고소득층은 별로 밑으로 하향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계급이 고착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령별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20대, 30대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층에서 전좀 소득을 돈을 벌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향하는 사람들은 23%, 네. 하향하는 사람들은 18%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 40대, 50대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상향은 15%인데 하향이 17%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그 허리락 할 수 있는 40대, 50대도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향하는데 10%, 하향하는데 16%, 노인층들은 이제 더 소득이 나빠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 하려면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65세에서 6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청년층들 같은 걸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복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리고, 복지 확대에 대해서 뭐 무용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 OECD가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 조세 정책 또는 재정 복지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 지수가 개선되는 그 개선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대략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 40% 정도 나타납니다. 불평등 개선율이. 네. 정부의 노력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15년 전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8%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부가 조금 이전 정부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뭐 복지 무용론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나마 더 악화될 수 있는 건데 복지 정책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버텨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소득 계층의 차이를 극복해내는 아주 사회적인 기반이 교육이었죠. 그래서 소위 집안 일으켜 세운다,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개천용이죠.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적 가치관도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남에서 파락군에서 교육받은 그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요직들을 다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부의 대물림의 연속선상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무슨 스카이 캐슬인가요? 아, 네,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까지 네, 화제의 나오고 드라마였죠. 하여튼 최근에 그런 류의 내용이 현실이고 그걸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이 드라마, 예능 등등을 보게 되는데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에 있는 격차가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 기회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잘 사는 집 애들은 10보 내지는 50m 앞에 부모 덕을 보면서 출발하는 셈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교육 지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없는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공교육이 그걸 맡아줘야 되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교육에 쓸 수 있는 지출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고스란히 사회 이동에 여러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노인층은 어떻습니까? 노인층도 보면 소득 격차, 노인층 안에서, 고령층 안에서의 소득 격차. 우리가 아시겠지만 OECD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데 그 노인들 안에서도 격차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복지 체계에 대한 이 개선에 대한 문제로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얼마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송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그 증가 속도를 보면 세계 최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30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연금 수혜를 받으시는 건데, 기초연금만으로 사실 한 달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죠.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대 간 소득
이동 상태를 보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소득 이전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 보면 세대 간 소득 이전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경제활동 세대에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마 내년도에는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 고쳐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도 충분히 돼 있지 않고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로부터 부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이 노인들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지금부터는 해법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법이 뭐냐라는 거죠. 저희가 여러 양극화에 대한 현상, 원인들을 다 짚어봤다면 이제 해법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복지 부분부터 질문 드릴게요. 복지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거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누는 골자가 그거 아닌가?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보편 복지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날카롭게 타겟팅을 해서 선별 복지를 강화하는 게 낫겠냐. 그 진보와 보수 또는 여야 야가 뭐 그렇게도 뭐 의견이 좀 그렇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둘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절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왔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복지에 가깝고 그런데 그러면 기초연금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편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연령을 높이면 그냥 기본소득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화두가 컸기 때문에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여론의 도마 앞에서 대부분 다 좌절했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복지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걸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연금의 그런 문제 의식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면 그 여야가 이렇게 만날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해서 뭐 상대방의 주장은 악이고 나이가 주장은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소득을 선별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기초연금을 좀 받다가 그 액수가 확 줄어든 분이 있어서 소득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소를 가가지고 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득 파악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금융소득 다달이 들어오고 보험사에도 다달이 들어오고 국세청 자료 그래서 너무 빼곡하게 자대로 돼 있어서 제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돼서 또 뭐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자영업자를 탈세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현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국책연구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자영업자 탈세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하경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많이 줄었거든요. 소득 파악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는 큰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를 서로 선하게 구도를 생각하지 말고 양쪽이 이렇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액수를 늘려가면 복지 확대를 해 나가면 빈부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재벌 회장한테도 우리가 복지 혜택 줘야 되냐. 이게 이제 보편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건 맞는 거죠. 온당한 건데 선별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아닌 거고. 양자택일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하셨지만 지금 논쟁은 분명히 있거든요. 송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보편 복지입니까? 선별 복지입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하면 저는 선별복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상상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탄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지하경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도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타겟팅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기에 도움을 주는 쪽의 복지 제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뒷받침을 해준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보편복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보편복지의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의 전향적인 확대인 거죠. 지금 이제 소득하위 70%한테는 이제 다 주잖아요, 기초연금. 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이제 그 액이 줄어들죠. 그 폭을 대폭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 같은 이런 개념이 도입된다면은 사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걸 줬을 때 효과가 확 극대화된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 송 교수님 좀 반대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을 받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유보임금이라 그래서 내가 노동시장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나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있거든요. 이것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좀 줄긴 할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은 반대하고요. 네. 대신에 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그래서 건강한 삶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른 정책의 재원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좀 재원을 확보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좀 지혜와 그다음에 그 생각들을 좀 모으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네. 예, 두 분이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워낙 선별 보편 갖고 우리가 정치 진영 이 양국화 때문에 한국은 논쟁거리긴 한데 이제 그 쓸데없는 논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제대로 좀 정책으로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복지를 둘러싸고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거를 좀 실용적으로 해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는 의견을 낸다 한다면 결국 재원을, 그러니까 주어진 재원이라 한다면 그 주어진 재원을 갖고 보편으로 하기에는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더 필요한 사람들, 특히 격차라든가 아니면 빈곤에 결핍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층으로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 한다면 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도 우리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뭐 부자 증세다 아니면 감세다 이런 식의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저는 재분배가 필요하다. 불평등을 우리가 좀 완화하려 한다면 어떻게든 뭔가 재원을 크게 느린 만큼은 우리가 이를테면 선별을 더 느리든 아니면 보편으로까지 깔든 하는 식의 얘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확충에 대한 문제는 사실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저출생 문제도 안고 있고 갈수록 노동 인력들이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젊은 층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계속 갈수록 커진다고 아무래도 보여요. 우리가 소득 계층별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으면 네. 상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사회 이런 좀 격차 완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좀 더 좀 힘을 또 이렇게 세금으로 보태는 식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이 3,006조 원 돌파했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좀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낮추면 이 자산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제 모형으로 설명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해야 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만 생각하면 상속증여세를 뭐 낮춰서 이렇게 돈이 좀 시장에 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 이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소득 자산 계층들의 납세 수능도가 좀 올라야 돼요. 이분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분들에게
본인이 내는 세금이 정말 이 사회에 바람직하게 잘 쓰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줘야 되거든요. 우린 그 네. 신뢰도가 좀 낮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 상속증여세가 지금 국세입니다. 따라서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속증여세의 사실 목적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확대하는 것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상속증여세만큼은 좀 목적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정말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만 쓰인다라는 것을 좀 이 사회에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정부에서 꿈 사다리 장학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어떤 사다리 장학 예, 사업. 이게 어떤 네. 사업이냐면요. 전국에 있는 이제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에 속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예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달에 중학생은 매달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돼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사실 이런 제도야말로 어찌 보면은 이게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학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학생 수가 전국에서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사실 국민들 잘 모르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원을 상속증여세로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전국의 차상위 가구에 속하거나 국기초 대상 가구 자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폭넓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확산시키면 이것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속증여세를 안 내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고 하겠어요. 뭔가 사회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죠.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율을 낮춘다, 뭐 폐지한다,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아예 목적세로 성격을 바꾸자. 소장님. 저도 그거 동의하세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덤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네. 조세 개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조세 부담률 비슷하거든요. 뭐 대략 뭐 25% 뭐 이렇게.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복지 분배율, 진위계수 개선율을 보면 일본은 미국 우리보다 2배나 더 좋아요. 그 뭐냐 그러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 공제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면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누진 구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세금 냅니다. 물론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세금만요, 소득세만. 네. 근데 미국 같은 거 한 2천 내거든요. 거기서 실효세율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비슷해요. 왜냐 그러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그 조세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과표 구간. 과표 구간을 일정하게 그대로 상당 기간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뭐 10년, 20년, 30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표적을 해서 누구한테 하자 마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은 고소득층들이 자연스럽게 그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 과표 구간 바꾸고 소득공제 바꾸고 하면서 이걸 계속 엉망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아까 우리가 복지 누린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되겠다. 그 정치인들이 자꾸 소득공제 누리는 사람이 주범이 정치인들이에요. 예, 이런 뭐 좀 해보자 말씀들은 그러면 표 그래서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고 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국제연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고소득층들이 소득을 좀 높여놓고 복지를 깔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개선돼요. 국제연구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또 네. 정치인들이 그걸 깎아서 우리가 다시 복지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뭐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손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제안은 매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일단 훈훈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맹목적인 복지의 확대가 양극화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사실 우리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 분석, 또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양극화에 대한 이런 접근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다 말거나 정권 바뀌면 또 제자리였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